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다모비 캠프가 준비한 캠프의 사례로 보는 사회연대 경제와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5번의 연속 강좌가 오늘 마지막 회를 맞이했습니다. 예, 마지막 회인 5강의 전체 사회 그리고 발표의 아주 일부를 담당하게 된 저는 엄은희라고 합니다. 저는 캠프의 이사로 일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한 42분 이렇게 들어왔다고 하니까 말 시작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예, 오늘은 지금 필리핀에서 접속하고 계신 우리 캠프의 조구영 지부장님께서 캠프가 2018년서부터 아주 본격적으로 정말 새로운 변화의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변화의 시기를 마련을 했고, 그다음에 지난주에 얘기를 들으신 분들은 캠프가 뭐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코로나 때 있었던 일까지도 이제 일부 나왔는데, 사실은 코로나를 지나면서 많이 어려워진 조직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너무너무 놀라웠던 건 캠프는 코로나 시기에 오히려 성장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캠프가 채택했던 이 농업 활동이 그 성장과 도약에 큰 계기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기의 캠프의 사회적 경제가 이팅이라는 필리핀 현지의 나나이들의 자조조직이자 그다음에 그녀들이 주인이 된 이제는 이제 나나이들이 주인이 된 이팅이라는 사회적 기업에 초점을 뒀다면 오늘 저희가 소개할 캠프의 이기 사회연대 경제 프로젝트의 핵심은 농업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이처링크라는 캠프의 2호 사회적 기업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냥 아직 다 들어오신 건 아니니까 사실 저랑 캠프의 인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저는 지리학자고요. 동남아 지역 연구를 해왔습니다. 2008년에 박사 논문을 쓰면서부터 그 이후로 이제 좀 약간 전문가 타이틀을 달고 동남아를 연구를 했는데요. 지금은 동남아의 아주 여러 국가 다양한 지역을 연구하지만 사실은 제가 필리핀하고 좀 인연이 깊습니다. 제가 처음 인생에서 나가본 나라가 필리핀이었고, 그때 나간 게 이제 처음에 나갈 때부터 관광으로 나간 게 아니라 필리핀이라는 사회를 좀 관찰하러 나가는 팀에 갔었어요. 뭔가 스터디 투어식으로 빈민 현장에서 그 주민 조직화를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러 간 게 제가 처음 해외를 나갔고, 그다음에 그 장소가 필리핀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관광의 차원보다는 이 필리핀이라는 사회에 대해서 내가 연구를 하고 내가 이제 가질 수 있는 어떤 직업적 전문성으로서 연구라는 걸로 필리핀과 한국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기여하는 바를 찾아보자 이런 목표를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필리핀이라는 나라를 되게 오랫동안 봐왔어요. 그다음에 사실은 저는 국제개발협력에 저도 아직까지도 이제 달을 한 반쯤만 걸치고 있지 완벽하게 이제 국제개발협력의 그 테두리 안에 영역 안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은 아닌데요. 제 기억에는 제가 이제 예전에 일하던 서울대 아시아연구소라는 조직에서 이철용 대표님을 초대를 해서 이렇게 강연을 듣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2015년이나 아마 16년쯤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사실 저는 캠프의 얘기는 이제 다른 경로로 여러 경로로 들은 바가 있었고 캠프가 처음 사업을 되게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이미 이제 캠프의 이 한국인 국제개발협력의 활동가들하고 그다음에 나나이들이 중심이 되는 어떤 기업이 이팅이라는 사회적 기업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잘 되어 있고 이제 막 되게 성숙도가 높아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때 좀 감히 제가 대표님한테 무슨 질문을 했냐면 이렇게 성공한 모델을 필리핀에서 하나 보여주셨으니까 이제 이 사업 모델을 가지고 다른 나라 가셔야 되는 거 아니냐. 다른 나라에서 가려면 이 사업 어떻게 돼야 될 것 같냐. 라고 말했는데 여쭤봤는데 그때 이철용 대표님이 저희는 필리핀만 하기에도 벅차요 라는 얘기도 되게 겸손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실 그게 되게 제가 캠프가 좀 다른 점이라고 그때부터 느끼기 시작을 했던 게 보통은 이제 한국의 많은 국제개발 협력 단체들이 제가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아는 선에서는
대체로 한국의 코이카나 아니면 기업의 CSR 같은 그런 한국으로부터 오는 재원을 기본으로 받아야 되니까 보통 헤드쿼터 본부들이 다 한국에 있고 프로젝트 사업의 수주에 성공을 하면은 뭔가 이제 현장에 그 직원들을 파견하는 형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정말 캠프를 좀 다르게 봤던 건 대표님이 필리핀에 가 계신 그러니까 본진이 현장에 가 있는 조직이라는 게 정말 저한테는 되게 다른 지점으로 생각이 됐었고요. 그때부터 이제 이분은 정말 필리핀에서 정말 제대로 잘해보려나 보다 이 조직은 그런 느낌을 받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이팅이라는 어떤 그 사업, 어찌 보면 이제 빈민 지역, 아무것도 없었던 그런 그 이주 지역에서 뭔가 자조적인 어떤 경제적인 공동체들을 만들어 내는 게 이제 일기 사업이었다라면,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돈도 벌고, 동시에 이제 사회적 가치도 찾으려는 정말 제대로 된 사회적 경제를 시도하는 모습, 그 다음에 그것도 이제 제가 원래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농업 분야에서 그런 가능성을 찾아가는 걸 보면서, 이 캠프라는 조직이 정말 저에게도 되게 궁금한 조직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2018년부터, 아마 2018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저도 이제 캠프에 이제 이사 혹은 이제 전문위원 이렇게 결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되게 신기하고 정말 뭔가, 어려운 시기지만, 그 어려운 시기를 버텨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성장의 그 도약대를 찾아가는 캠프를 저도 이제는 거의 내부자가 돼서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캠프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려고 이 불금에 48분 지금 또 한 분이 늘어났는데 이런 분들이 이 자리에 줌으로 온라인 이렇게 접속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네, 50명이 넘으면 시작을 이제 저희 마이크를 캠프 조구영 지부장님한테 넘겨보려고 했는데 조금만 더 떠들어 볼까요? 아닙니다. 뭐 다 바쁘신 분들인데 이제 지금 필리핀에서 접속하고 있는 우리 조구영 지부장님께 마이크 넘겨서 캠프의 사회적 경제 2기는 어떤 고민 속에서 이런 사업들을 구상을 했고 그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 왔고 그다음에 제가 마지막에 이 강의자를 좀 수정을 했습니다. 캠프 너무 겸손하다. 오늘은 우리 캠프 마음껏 자랑질 좀 해보자 라고 하면서 캠프의 성과를 좀 제가 이렇게 많이 부각시켜 달라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네, 이제 조구영 팀장님 자랑스럽게 마이크 잡아주시고 캠프 2기를 이끌어가는 당신이 만들어 온 미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잘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회자가 아니라 강의자로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캠프 필리핀 지부장 조부영입니다. 저도 짧게 이제 소개를 하면 저는 2013년에 필리핀에 왔습니다. 처음 필리핀에 왔을 때도 캠프에 일을 하러 왔고요. 그때 당시에는 대학교를 졸업하기 전이었는데 현장에 와보니까 너무 좋아서 그때부터 떠나지 못하고 지금 이제 11년 차 활동가가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는 처음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캠프가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또 제가 한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의 동력은 같이 만들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자리를 가지고 또 캠프의 사업을 소개할 수 있는 것도 제가 뭐 다른 것들이 아니라 오랫동안 같이 일을 했고 또 그 변화를 지켜봤기 때문에 조금은 또 자신감 있게 소개를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화면을 공유하고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마지막 강의인데요. 그동안의 캠프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사회연대 경제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면 오늘은 캠프 2기의 사회연대 경제 가장 최신 버전으로 가장 최근에 하는 일들을 좀 정리해서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지금 저희가 가장 열심히 주력하고 있는 게 2호 사회적 기업 네이처링크 사례이기 때문에 농업을 기반으로 한 사회연대 경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먼저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앞서서 이야기했던 1기의 사회연대 경제와는 어떻게 조금 구분이 되나 한번 조금 요약을 해보았는데 그 부분을 같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혹시 지난 강의를 못 들으신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캠프는 마닐라에서 인제 시작을 하고 2010 년도에 블라칸주 타워빌이라는 이주민 지역으로 올라왔습니다. 그 안에서 지역 조사를 하고 지역 주민들을 만나면서 '우리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고민했고 그게 인제 여성의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이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다.'라고 해서 사회적 기업 이팅 봉제센터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한 10 년의 기간 동안 어머님들의 역량이 강화되었고 또 많은 분들이 같이 연대해 주시면서 지금은 봉제센터가 이양이 되었죠. 그리고 한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 가지의 요소들이 같이 작동을 해야 합니다. 일자리만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교육만 잘 받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이주민 지역 안에서 일자리, 교육, 보건 다양한 분야의 사업들이 같이 진행이 되었고 다 동일한 사회연대 경제의 틀 안에서 진행이 되었죠. 근데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저희가 모든 것들을 이양을 하고 그다음으로 올라간 지역이 딸락주 산호세시입니다. 여기 지도에 보시면 이 지역이 타워빌보다는 쪼금 더 북쪽에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세요. 마닐라에서는 북쪽으로 한 100여 킬로 정도 떨어져 있고요. 농업 지역이에요. 지역 안에 약 한 80% 정도의 주민분들이 다 농사를 지으시는 정말 전형적인 농촌 마을입니다. 그리고 아주 근처에 피나투보라는 굉장히 큰 화산이 있는데 1991 년도에 이 화산이 굉장히 크게 폭발하면서 그 산에 있던 이주민분 그러니까 소수민족 분들이 인제 흩어져서 산호세시까지 내려오셨기 때문에 산호세시 안에는 농민분들 그리고 소수민족 분들이 함께 살고 계십니다. 필리핀 전체의 쌀 생산량으로 봤을 때는 3 위에서 5위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쌀 생산량이 많은 지역이기도 하죠. 이렇게 해서 딸락주 산호세시에 올라가서 저희가 처음 농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왜 농업을 하게 되었는지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건강한 먹거리 때문인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이주민 지역에서 보건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치료에 집중한 사업이 아니라 사실은 예방에 집중한 사업이었어요. 아무리 저희가 열심히 치료를 한다고 해도 질병의 그 수준과 난이도는 굉장히 다르고 또 의사나 뭐 수술실, 치료실 모든 것들을 갖추기에는 저희의 여력과 전문성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지역 안에서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만들지 말자.' 그래서 열심히 보건 조직을 조직해 가지고 예방 운동을 했습니다. 아침마다 학교에 가서 같이 체조도 하고 그다음에 "건강한 먹거리를 먹자. 튀기거나 짠 거 먹지 말고 가능하면 구운 거, 야채를 먹자." 이런 운동들을 좀 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되게 큰 반성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인제 이주민 지역이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는 아직은 취약한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집에 냉장고가 없는 집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냉장고가 있다 하더라도 전기세 때문에 냉장고를 사용하지 못하는 집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신선한 제품을 샀는데 '이거를 오래 보관해야 된다. 음식한 것을 보관해야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냉장고가 없는 상태에서는 힘든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걸 튀기거나 아니면 아주 짜게 만들거나 달게 만들어서 그냥 먹는 거예요. 아니면 하루 한 끼 아니면 한 두 끼 이렇게 먹어야 하는데 동일한 가격이라면 가능하면은 고기를 먹어서 열량을 채우는 게 주민분들한테는 더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아무리 "야채를 드세요." 아니면 "구운 걸 드세요. 짜게 드지 마세요."라고 해도 그것들이 주민분들한테는 굉장히 폭력적인 접근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바른 접근이 아니다.'라는 그런 좀 자각을 하게 되었고 이분들이 건강한 먹거리에 조금 더 저렴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게 저희 역할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어야겠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생각이었고요. 두 번째는 인제 캠프의 기관을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봉사센터 열심히 같이 해 가지고 인제 자립해 나가시고 열심히 돈도 버시고 어머님들의 임금도 올라가고 막 너무 잘 돼요. 그런데 캠프를 돌아보니까 저희는 매년마다 공모를 해야 하고 또 프로포절을 써야 하고 또 제안서가 안 되면 어떡하지 걱정하고 3년 단위로 보통은 제안이 들어가는데 3년 이후에 만약에 사업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팀은 10년 동안 이제 코이카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관할 수 있었는데요. 만약에 그게 중간에 끊겼다면 과연 캠프가 풀로 서포트를 할 수 있었을까? 요런 고민들을 했을 때 '부족함이 많다.'라는 생각을 했고, 다른 하나는 저도 현장에서 뛰는 게 더 체질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매년 7 월과 8 월, 1 월과 2월 굉장히 많은 행정 업무를 해야 하는, 어쩔 수 없이 그건 저희의 책임과 의무이기 때문에 보고서를 쓰고 정산을 하고 현지 직원분들에게 많은 것들을 요청하고 밥 먹는 사진을 찍고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소모적이다. 오히려 이 역량을 우리가 다 같이 다른 곳에 쏟는다면 훨씬 더 빨리 효과적으로 이 개발 협력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도 굉장히 중요했는데, 아무래도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국가의 정책도 있고 그 지원 기관의 정책도 있어서 이게 항상 현장의 수요와 맞아떨어지지는 않았어요. 현장에서는 조금 더 느리게 가거나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가고 싶지만 지원 사업으로 이제 개발 협력 사업을 수행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변경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지역을 설득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좀 개발 협력 사업에서 자립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수익이 창출되어서 우리의 자금으로 개발 협력을 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접근으로 우리가 어떠한 사회연대 경제 사업들을 수행해 볼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시장 조사를 했을 때 시장에 수요가 있는 그 특정 영역이 농업이었습니다. 일단은 필리핀 자체는 농업 환경이 너무 좋은 국가이고요. 다른 하나는 한국인으로서 먼저 접근할 수 있는 교민의 시장이 다른 동남아 국가보다는, 혹은 다른 동남아 국가만큼 굉장히 큰 규모로 형성이 되어 있고, 또 아무래도 뭐 고기 위주의 식사를 하는 곳이다 보니 더 많이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수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농업 사업을 통해서 이 사회연대 경제 사업을 좀 발굴하고 이렇게 우리가 뜻하는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일, 그리고 개발 혁명 사업에서 좀 자립하는 일, 이거를 해보자라는 계기를 가지고 네, 농업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했느냐라고 하면, 사실은 이주민 지역 안에서 농업을 처음 시작했어요. 그게 2015년이었고요. 저희가 처음 건드린 거는 양계였습니다. 혹시 병아리를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건강한 먹거리 중에서도 달걀은 우리도 알지만 완전 식품이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건강하게 만들어서 유통을 한다면 시장성도 있고 또 굉장히 효과적으로 지역에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이 병아리들이 사실은 굉장히 좋은 먹거리를 먹으면서 자랐습니다. 우리 캠프의 병아리들이. 어떠한 먹거리냐면 쌀, 옥수수, 모링가라고 하는 그런 나무 이파리, 그다음에 발효사료, 천연 발효사료, 뭐 여러 가지 자연 재료들을 섞어 혼합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먹이를 먹였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너무 반응이 좋은 거예요. 2015년도에 달걀을 처음 시장에 냈을 때 이렇게 건강하고 이렇게 맛있는 달걀이 이 필리핀에 있다니,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수요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양계를 조금 더 확장해야 하는데, 양계를 확장하는 가운데서 쌀이나 옥수수와 같은 그런 농산물을 어떻게 잘 공급받을 수 있을까 고민했고, 그러면 이주민 지역이 아닌 농업 지역으로 들어가서 양계도 확장하고 먹이도 우리가 직접 만들자, 생산하자라고 해서 아까 처음 보여드렸던 그 지도의 딸락주로 저희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딸락주에 올라가서 보니까 또 다른 지역의 문제들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올라간 건 아니었는데 농업을 확장하려다 보니까 농업 지역으로 가게 되었고, 농업 지역에 가서 보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있었어요. 처음은 농상품이 너무 부가가치가 없이 아주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전체 산호세 시에서 80% 이상이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품종의 농산품을 생산을 합니다. 그게 쌀과 옥수수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월 달에 쌀이 생산되었다. 근데 이게 잘 보관되거나 잘 저장되지 않은 채로 그냥 집에 보관만 하고 있게 되면 쌀이 썩게 되거든요. 넓은 건조 시설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길거리에 도로에다가 쌀을 쭉 해서 말립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냥 차가 지나가기도 하고 지나가던 닭이 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자체의 품질도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길거리에다 쌀을 말리는데 갑자기 비가 온다. 그러면 막 그냥
다시 다 젓고 다시 말려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농민분들 입장에서는 말려서 파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그냥 빨리 수확하자마자 싸더라도 중간 상인에게 판매해 버리면 훨씬 더 나은 거예요. 힘도 덜 들고. 그래서 이렇게 한꺼번에 나온 쌀들이 중간 상에게 아주 싼 가격에 팔리게 되는. 그래서 저희가 처음 조사했을 당시에는 농민분들이 중간 상인들에게 약 10페소, 한국 돈으로는 250원 정도의 쌀을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유통 과정을 거치면서 사실은 저희가 시장에서 사 먹는 쌀은 40페소에서 45페소, 그러니까 1,000원에서 1,500원 사이에 쌀이 돼 버리는 거예요. 농민분들은 열심히 4개월 동안 농사를 지어서 1kg당 250원을 버는데 시장에서는 이게 1,000페소, 1,000원 이상에 팔리고 그 중간에 마진은 유통업자들이 가져가는 굉장히 불공정한 그런 거래 구조가 있었어요. 그럼 왜 직접 못 파시냐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딸락은 마닐라에서 100km 넘게 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민분들이 직접 그 쌀을 다 가지고 나가서 어디 시장에다 판매하기가 참 쉽지가 않죠. 그리고 그것들을 잘 건조해서 잘 도정해 가지고 판매해야 이게 가치가 있는 건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한계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필리핀은 농촌 고령화가 굉장히 심한데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지역 농가에 가면은 다 50대, 60대, 70대, 80대까지도 다 농사를 아직 짓고 계세요. 젊은 친구들은 엄마 아빠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너무 어렵게 농사를 짓는데 이게 가난해서 벗어나지 못하다 보니까 다 도심으로 떠나려고 하고 다른 서비스 직종으로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겹겹이 쌓이다 보니까 저희가 간 산호세시가 리존 3, 그 중부에 있는 필리핀 지역에서 가장 빈곤율이 높은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인제 같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래 농업을 하려고 했던 이유와 이 지역의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결합을 시킬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사회연대 경제사업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업에 대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2015년에 친환경 양계를 먼저 시작을 했고 그리고 2017년에 양계를 확장하고 그다음에 자가 사료를 만들기 위해서 딸락으로 들어갔고 방금 말씀드린 그런 딸락의 문제들이 보여서 그럼 이것들을 같이 사업화해서 지역의 문제도 같이 해결해 보자라고 하면서 2019년에 사회연대 경제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인제 1단계 사업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코이카 사업이었기 때문에 3년간의 사업을 잘 마치고 2021년에 이제 사업을 조금 더 확장하면서 2단계 사업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용형 사업의 모델은 뭐냐? 저희가 꿈을 굉장히 원대하게 꿨습니다. 어떤 거냐면 농촌과 도시를 연결한다. 근데 그냥 단순히 생산을 지원해 드리거나 아니면 그걸 그냥 사서 우리가 판매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그 컴포넌트에서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는 그래서 생산과 가공과 유통 3개의 컴포넌트를 연결하는 그런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하자.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보자입니다. 사실은 네이처링크라는 이름 자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역과 그 농촌과 도시를 연결하고 자연과 사람을 연결한다. 그래서 링크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생산의 부분에서는 친환경 농업 교육을 실시하고 이제 농업 활동을 지원합니다. 이 친환경 농업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한 품종이 다 동일한 시기에 수확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치가 저하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필리핀은 유기농 시장이 지금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으로 농사를 지어서 좋은 농산품이 나오면 그 자체로서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친환경 농업을 이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아무래도 대량 농업 지역이다 보니까 많은 사료 회사 혹은 큰 공유 회사에서 이 지역을 막 사고 아주 강한 화학 비료를 쓰면서 농산품을 생산해요. 그러면 5년에서 7년이 지나면 그 토양은 더 이상 죽어서 좋은 농산품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많은 농민들이 땅을 팔고 있고 그전에는 농민들이 가지고 있던 땅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60% 이상이 소작농이 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용법이 이 지역에서 확산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생산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공인데 가공은 단순히 정말로 무슨 화학적인 변화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쌀이 나오면 잘 말려서 잘 조정해서 좋은 쌀알이 나오도록 하는 것. 그리고 콩과 같은 그러한 작물들의 경우에는 두부나 콩물같이 다른 그런 가공식품으로 만들어서 가치를 올리는 것. 그리고 버섯 같은 경우에는 크래커를 만들어서 예쁜 포장지를 해서 그렇게 가치를 올리는 것. 다양한 컴포넌트들을 넣어서 가공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아무리 좋은 농산품이어도 판매가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판매까지 연결하는, 그래서 생산과 가공과 유통을 지금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앞에 막 이런 문제들을 얘기를 했는데 그럼 진짜로 어떤 사회적인 영향력을 가졌냐? 저희가 의도했던 바는 이거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업 활동을 지원을 하고 이게 궁극적으로는 농민분들의 소득이 증대되는 그러한 성과로 가야 한다. 두 번째는 이 과정이 단순히 한국 사람들이 막 전문가가 와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조금 더 농업 비즈니스에 관심을 가지고 사회적 기업가로 활동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농촌 지역을 떠나지 않고 농업에도 좀 가능성이 있다. 이걸 같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이 친구들이 생산부터 유통까지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청년 사회적 기업가를 양성하고 이것이 하나의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거를 저희가 기대를 했고 마지막은 유통까지 해서 그래서 너네가 돈을 많이 벌면 어떻게 할 거냐.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익들이 환원이 되어서 이 지역의 문제를 지원 사업이 아니라 우리의 사업으로서 조금 다시 환원하는 것. 이렇게 해 가지고 세 가지의 기대 성과를 두고 이 모델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생산과 가공과 유통과 판매를 연결하는 이 일들을 한다. 근데 캠프의 자료를 찾아보시면 네이처링크라는 단어도 나오고 올가라는 단어도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좀 구분하기 위해서 이 슬라이드를 넣었는데 네이처링크는 저희가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필리핀에 설립한 사회적 기업의 이름이고요. 올가는 브랜드 이름입니다. 그래서 어느 분은 "한국에 있는 풀무원의 올가를 따라한 게 아니냐?"라고는 막 질문도 하시는데 그런 거는 아니고요. 사실은 한국에 그런 게 있는지 잘 몰랐어요. 필리핀에 오래 나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올가는 올가닉으로 가는 중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 문제가 되지 않게 저희도 필리핀 안에서는 브랜드를 등록하고 상표 등록을 하고 인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회적 경제, 사회 연대 경제라는 단어를 썼을 때 과연 어떠한 내용들이 이 안에 있는가 이거를 조금 설명드리려고 해요. 사실은 생산 지원을 하려고 저희가 처음에 막 했을 때 이주민 지역에서 했던 조직화 활동이 유사하게 적용될 거라는 생각을 쪼끔 했었어요. 그래서 인제 농민분들을 모으고 그다음에 우리의 취지와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그다음에 조직화 활동을 하나하나의 단계를 거치면서 진행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농업 지역에 가다 보니까 굉장히 느낌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내용도 다른 거예요. 이 슬라이드에서만 보지만 산호셋이 안에서도 각각의 다른 조직들이 있고 그 조직마다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조직을 만든다.'라는 것이 쉽지는 않겠다라는 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네 큰 그룹 4 개의 큰 그룹을 별도로 조직화하면서 지역의 사회적 경제 조직을 조직화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역의 농민협동조합인데요. 요거는 필리핀 맥락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지난주 강의에서 대표님이 물어보시기도 하셨지만 사실은 필리핀의 협동조합 역사는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한국보다 더 오래되었어요. 그래서 필리핀 내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협동조합들이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정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뭐 세금의 혜택이라든지 아니면 정부 부처에서 마케팅 활동에 활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거나 되게 다양한 혜택들이 있어요. 농민협동조합의 경우에는 더더욱이 농업부에서 예를 들어 종자를 지원하거나 비료를 지원할 때 개인 농부들에게 주지 않고 이 협동조합을 통해서 지원을 하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협동조합들이 있는데 문제는 아직까지 이게 활성화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지원이 끊기게 되면 해이해지는 경우가 많고 또 다 농사일로 바쁘시다 보니까 어떤 프로그램이 정기적으로 돌아가지 않아서
그 구성 자체는 있지만 열심히 활동하는 그룹들이 많이 없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별로 다시 협동조합들을 찾고 그 지역에 이미 있는 협동조합을 강화시키는 방법으로 이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소수민족 마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화산 때문에 이제 흩어져 나오신 분들이 굉장히 부락부락을 이루고 살고 계세요. 근데 현재는 9개의 부락이 나누어져 있는데 각 부락마다 다른 족장님들이 계시고 다른 문화, 다른 언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분들을 하나에 모으기에는 너무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각 그 부락마다 특성을 담아서 그 리더십을 존중하면서 이제 조직화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 농민의 경우에는 조금 특별한 특색이 있더라고요. 남성 농부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트랙터를 하거나 밭을 갈거나 아니면 직접적인 농업 활동을 많이 하세요. 물론 여성분들도 많이 하시는데 그럼 씨를 뿌리거나 모내기를 하거나 요런 조금은 다른 양상의 농업 활동들을 하고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 농기에만 뭐 예를 들어서 특정하게 모내기를 하는 시즌이라든지 아니면 수확을 해서 뭔가 곡식을 말리는 시즌이라든지 요런 때만 많이 바쁘시고 그 외에는 조금 더 여유가 있으신. 하지만 어떤 특별한 교육이라든지 조합 활동에는 좀 약화가 되어 있어서 사회 활동의 기회가 많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요거 나름대로의 또 강화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기 때문에 빠르게 인제 방법들을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서 아이들이 조금 더 농업 활동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농민으로서 농민 비즈니스로서 좀 열심히 활동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를 저희가 한 명 한 명을 찾아다닐 수 없었기 때문에 지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를 통해서 여기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만 있는데요. 고등학교 1 학년부터 4 학년까지는 정규 과정을 해요. 5 학년과 6 학년은 각 지역마다 각 학교마다 특색이 있는 시니어 하이스쿨 프로그램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에 있는 경우에는 학업을 하거나 체육 활동을 하거나 문화 활동을 하거나 이렇게 되는데 그 산호세시는 농업활동 지역이다 보니까 11 학년, 12 학년 그 프로그램 자체가 농업에 매여 있어요. 그래서 학교와 연계해서 이 학생들이 농업 실습도 하고 농업 비즈니스도 배울 수 있도록 저희가 고등학교와 열심히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농업 협동조합은 협동조합대로 그리고 콩농사 활동을 하는 조직은 또 콩농사를 하는 대로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따로따로 조직을 해 나가면서 지역 사회 내에 그 사회적 조직망을 구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얘기한 네이처링크와 방금 얘기한 사회적 경제 조직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느냐, 어떠한 그림을 가지고 있느냐 요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어 서로 상생하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어디 하나가 딱 주도를 해서 모든 걸 다 한다라기보다는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서로가 연대되어서 네트워크 활동을 하면서 정말 사회연대 경제를 꾸려나가는 그림이거든요. 네이처링크는 사회적 기업으로서 협동조합이나 아니면 조직화 활동을 지원하고 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협동조합 각각 혹은 농민 조직들에서 생산한 제품들이 잘 판매될 수 있도록 가공과 유통을 연계하는 역할. 그런데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없이 잘 진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떤 비영리법인의 형태가 아니라 영리법인으로서 판매 자격을 획득하고 그것들을 법적으로 문제없이 잘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협동조합은 각각의 농민들이 모여 있는 조직이니까 그 안에서 조직화가 되고 또 사회적 기업이랑 같이 연대해서 건강한 먹거리가 생산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렇게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친환경 농법들을 배웠을 때 그것들을 지역에 적용해서 친환경 농산품들이 잘 생산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을 해 주는 게 협동조합의 역할. 그래서 네이처링크와 각각의 협동조합이 연대하면서 지금의 아까 말씀드린 생산부터 유통까지 가치 사슬이 구축이 되게 되었습니다.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도 저희가 지금 5 년차 사업을 하고 있어요. 19년부터 하면 19, 20, 21, 22, 23 5 년차 사업이죠.
5년차 사업에 우리가 사업의 성과를 조금 정리를 해보자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사회, 연대, 경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 저희가 2강에서 배웠었나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사회연대 경제의 핵심이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 안에 농촌에 있더라도 아니면 마닐라에서 물건을 판매하더라도 다 동일하게 정규직으로 같이 일을 하면서 역량 강화도 받고 또 본인의 목소리도 내면서 이제 사회적 기업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 전에 쌀을 뭐 1페소에 팔았다고 하면 그것보다 30% 이상 그렇게 농산품을 수매하면서 조금 더 많은 수익들이 농민분들에게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사회적 성과로서 저희가 말을 하고 있고요. 연대는 가장 큰 거는 그거죠. 사회적 기업 네이처링크와 지역의 협동조합이 1차적으로 연대한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은 필리핀에 있는 다양한 사회적 기업 그룹, 그리고 국내외의 자원을 연계해서 연대하고 또 지역의 협동조합은 농업부나 지방정부나 농민들이나 그 지역 안에서의 연대체를 구축을 해서 다양한 연대 그룹들이 이 사업에 동참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한다. 근데 이것들이 다양하게 연결되면 연결될수록 어떤 하나가 어려움을 당해도 사실은 서로를 지지할 수 있거든요. 한 조직이 어려움을 당해도 다른 조직들이 지지할 수 있고 한 농가가 이번에 농사를 망쳐도 지지할 수 있고 이게 사회적 자본으로 축적되면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이 사회연대 경제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연대적인 성과이고요. 경제적으로는 그래, 너는 열심히 했어. 그래서 지금 자립은 되니? 라고 물어보신다면, 어쨌든 손익분기점을 달성해서 이 사업은 운영이 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아직까지는 5년 차이기는 하지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어서 저희가 어마어마하게 사회공헌 활동을 한다라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그래도 우리 식구들이 모두 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농민분들이 조금 더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고, 또 이것들이 조금씩 나눔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경제적으로도 어쨌든 자립의 모델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옆에 보시면 그래서 유통과 판매 채널로 오프라인 매장이 있고 온라인 플랫폼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정기 고객을 1,000명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희 고객들이 많으십니다. 많으신데 그래도 정기적으로 정말 이제 저희의 제품을 찾아주시고 저희가 이제 배송을 해드리는 고객분들의 수를 이야기를 하고 또 저희 매장은 한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금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국, 일본, 중국, 필리핀 유기농 마트들에 저희가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납품처가 한 40여 곡 정도 됩니다. 그리고 밑에 20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2019년도에 필리핀에서 그래도 조금 총망받는 그런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UNDP라고 하는 유엔 기구에서 이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는 프로그램에 선정이 되어서 저희도 이제 참여를 하게 되었고 그때 이제 마케팅이나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조금 더 사회적 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받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정리의 모드로 들어가 볼게요. 저희가 처음에 계획했던 농민들의 소득 증대와 사회 환원, 그리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저희 사회적 기업이 운영이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어나가기 위해 생산을 하고 가공을 하고 유통을 해서 수익이 창출되는 것. 이게 어느 하나가 무너지면 사실은 이 사이클이 깨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클을 계속 유지해 가면서 저희가 성과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이거를 조금 더 정리를 하면 사회적인 성과 그리고 경제적인 성과 저희 1강에서는 이거를 구분한다기보다는 이거를 같이 간다라고 표현을 했었죠. 어떤 것들이 더 중요하다, 어떤 게 먼저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사회적인 부분과 경제적인 부분이 계속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기업 활동을 통해서는 사회 문제가 해결이 되고 수익은 또 사회 환원이 되어서 이 지역에서 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혹은 수행하고 있는 사회연대 경제의 모델입니다. 저희가 이런 질문들을 좀 많이 받아서 슬라이드를 준비를 한 건데요. 그러면 많은 사회연대 경제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특별히 캠프의 사례의 뭐라 그럴까요? 특징은 뭐냐?
저희는 이 5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현지화인데요. 사실은 많이 비판받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 NGO가 혹은 외국 NGO가 현지에 들어와서 우리의 중심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잘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들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좀 문어발식인 것 같기는 하지만 지역에서 수요를 찾아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지에 집중하고 현지에서 가능한 자원들을 모아서 그 사업들을 구성하는 것. 그래서 현지에서 이걸 일할 수 있는 그런 인력들이 계속 역량이 강화되어서 현지 중심의 사업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저희한테는 가장 큰 요인이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지역의 수요인데요. 현지화랑도 연결이 되죠. 근데 이 지역의 수요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지역에서의 필요한 사업 수요뿐만 아니라 시장의 수요도 맞는 것 같아요. 여기 반대편에 있는 동그라미처럼 시장의 수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거를 팔아도 시장에서 원하지 않으면 사실은 제품을 팔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저희가 두부나 콩물같이 아주 예민하고 팔기 어려운 제품을 했던 것도 사실은 시장의 수요에서 출발을 했어요. 필리핀은 두부를 딱 먹었을 때 상한 건 아니지만 약간 시큼한 그런 알게 모르게 이상한 맛이 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이유는 한국처럼 간수를 쓰는 게 아니라 약간의 화학을 써서 그걸 응고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두부를 만들어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서 중국 방식의 두부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한국 사람이 먹기에는 조금 불편한 맛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민시장에서는 콩물이나 두부와 같이 한국에서 굉장히 많이 먹는 먹거리임에도 불구하고 현지에서 입맛에 맞지 않는 그러한 식재료. 달걀도 마찬가지로 달걀의 얘기를 하면 한 2박 3 일은 걸릴 것 같은데 달걀에 굉장히 많이 과학의 신비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달걀이 잘 까지는 거는 사실은 조금 오래된 달걀이에요. 왜냐하면 달걀의 층에 공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잘 까지는 거거든요. 근데 필리핀에서 판매하는 달걀을 먹으면 다 잘 까져요. 그 말은 다 오래된 달걀이란 얘기죠. 그만큼 냄새도 좋지 않고 또 신선하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달걀에 대한 수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거는 유통망이 굉장히 어렵고 또 농지와 판매처가 굉장히 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냉장고를 돌리거나 아니면 냉장 차량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코스트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현지 사정은 있습니다, 분명히. 하지만 그런 약간의 시장의 수요를 저희가 발견했기 때문에 그러한 시장들에 들어갔던 거고요. 그다음에 사업의 안정성. 저도 아직 공부하는 중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세금을 잘 낼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가? 우리 직원분들이 어떻게 하면 법적으로 잘 보호받을 수 있는가? 그래서 처음에 이 공부를 정말 많이 했고 많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쪼끔 매출이 덜 나오더라도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모든 법적, 행정적 서류들을 완료하는 데 수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이게 지금 와서 보니까 저희 사회연대 경제를 좀 튼튼하게 해 주는 되게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가장 큰 동그라미처럼 연대. 제가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아직은 NGO 활동가 같다."라는 말이에요. 좀 "사업가 같다."라는 말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뭔가 문제를 봤을 때 '이 제품을 어떻게 하면 잘 팔아야지.'보다는 '아 저분의 마음이 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하는 활동가의 마인드. 그러다 보니까 사업의 전략을 수립하거나 아니면 물건을 막 적극적으로 어디 가서 팔아야 되거나 할 때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제가 극복하지 못하면 혹은 우리 팀이 극복하지 못하면 사실은 인제 외부의 전문가분들 많은 도움들을 받는 게 필요하죠. 그런 인제 전문가분들의 구성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역과 지역의 주민분들과 잘 인제 연대해서 사실은 농민분들이 다 파업해서 "우리 농사 안 지어." 이러면은 저희는 생산을 할 수가 없거든요. 가공의 의미가 없거든요. 우리 농민분들이 잘 생산하실 수 있도록 저희는 계속 좋은 관계와 연대체를 구축을 하고 그 조직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 연대체들이 가치가 있는 거. 그리고 여전히 저희도 코이카이 지원 사업으로 이 사업을 계속 확장해 가고 있어요. 투자자를 받으면 좋겠지만 아직은 저희도 계속 성장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부 기관의 그런 지원을 받는 것 이것도 하나의 연대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여러한 연대와 협력을 기반으로 저희가 이 사업들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씩 나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조금 자신감 있게 성공 요인이라고 저희가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아직 가고 있는 중입니다. 가고 있는 중인데 인제 네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저희가 농업을 한다고 했을 때 병아리를 300 마리 들여왔어요. 300 마리 그 병아리 조그만 애들 데리고 시작을 했습니다. 되게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농업 기술 자체는 한국과 일본의 인제 기술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아무리 봐도 그 안에서 가르쳐 주는 내용에는 필리핀과 다른 게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병아리들이 감기에 걸렸어요. 근데 한국 감기랑은 달라서 약도 다르고 처방전도 다른 거예요, 병아리들마저도. 그리고 병아리들이 가장 많이 죽는 이유 얘는 쥐인 거예요. 한국에서 상상하지 못하는 이유. 쥐들이 인제 막 땅굴을 파고 와 가지고 병아리들을 습격한다 이러면 인제 저희한테 난리가 나는 거죠. 이렇게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어도 현지에서는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작은 수로 이제 병아리를 키워봤고 이게 인제 어느 정도 극복이 되었을 때 쪼금 규모를 키웠고 또 쪼금 더 문제가 있었던 거를 극복해서 또 쪼금 더 키우고 이러면서 인제 15 년에 시작했던 그 병아리가 지금은 달걀이 되어서 지금 매장에 납품까지 하는 그런 이제 큰 사업으로 확장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많은 것들을 투자해서 큰 실패를 맛본 건 아니고 작게 시작하면서 시행착오를 극복해 가면서 이 사업을 키워왔던 게 저희의 리스크도 줄이고 조금 더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내용이 됐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앞서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역과 시장에 기반한 사업을 했다라는 거. 세 번째도 법적 행정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했다라는 거. 네 번째는 아이디어가 아니었다라는 거. 사실은 저희한테는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슬라이드 세 가지 이슈 그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것, 그다음에 저희의 자립에 대한 것, 그리고 시장의 수요를 봤던 것. 이 세 가지가 저희한테 되게 큰 이슈였고 이걸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반드시 저희가 이 문제를 벗어나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생각만으로 할 수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말로 발로 뛰면서 그리고 농사를 지어가면서 병아리 달걀들을 판매하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여도 현장에서 실행이 되지 않거나 현장에서 적용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의미가 없거든요. 아무리 좋은 태양광 기술이어도 볕이 잘 들지 않는 지역에서는 태양광이 안 되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이디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잘 맞는 사업으로 발전하는 그런 노력들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위에 있는 사진이 저희 처음 1호 매장이에요. 굉장히 작았어요. 10 평도 채 되지 않는 이 작은 매장에서 그 배송을 거점으로 이 친구들과 함께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도 지금은 조금 더 규모 있게 조금 더 큰 성과를 보이면서 매장도 확장할 수 있었고 또 더 많은 판매처도 확보하면서 수익도 더 많이 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도 부족한 점이 많지만 그래도 이러한 네 가지를 기반으로 해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 이어왔습니다. 이게 인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저희가 그러면 사회연대 경제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 모델을 만들었는데 4 강 강의에서 이야기한 1 기의 사업과 2 기의 사업이 그럼 어떻게 다르냐 이거를 쪼금 요약해 가지고 구분을 해 보았습니다. 먼저 접근 방법과 목표입니다. 1기 사업, 저희 그냥 다른 많은 사업들이 있지만 이팅 봉제센터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팅 봉제센터를 생각하면 사실은 정말로 어머님들의 일자리가 필요했습니다. 어머님들이 정말 경제적으로 돈을 버셔야 했고 또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봉제센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봉제센터 자체는 어머님들이 궁극적으로는 이어나가 경영을 해야 되는 봉지센터였기 때문에 어머님들 중심의 주민 주도형의 그런 모델로 설립을 했고 이거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으로서 국제개발협력의 일자리 사업으로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2기 사업의 경우에는 경제 사업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문제도 해결을 해야 하고 캠프도 지속 가능하게 그리고 자립하면서 개발협력 사업을 발굴하고자 했기 때문에 약간 목표가 다르다고 보여질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주요 자원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팅 사업은 10년 동안 코이카에서 그랜트 사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자원을 통해서 사실은 계속 성장해 온 사업이에요. 그런데 2기 사업의 경우에는 물론 코이카 그랜트 사업이 있기도 하지만
국내에서 혹은 국외에서 필리핀에서도 마찬가지로 아까 UNDP처럼 외부의 자원을 더 연계해서 이건 정말로 경제 사업으로서 기업으로서 투자를 받고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마련했다. 그리고 이 경제 사업이 나오는 수익들이 다시 개발 협력 사업으로 이어지는 그런 자원의 순환이 이어지는 그런 모델은 이기에서 실현이 되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직의 형태는 주민주도형으로 이제 시작해가지고 저희가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을 했고 이게 이제 독립을 했잖아요. 주민 조직부터 그 하나의 봉제센터라는 하나의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서 성장을 해서 이게 독립이 된 형태라고 보여지지만 이기의 사업에는 어, 철저하게 영리법인, 영리활동에 기반을 둔 사회적 기업이 설립되었고 이 사회적 기업 자체가 이제 활동을 하지만 지역 내외 그 사회경제 조직이랑 연대를 하면서 조직의 형태가 굉장히 다이나믹하다. 이게 연대하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우리 캠프의 이기 사회연대 경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출구 전략은 이 팀이 독립한 것처럼 각각의 사회경제 조직이 독립하고 캠프하고는 여전히 파트너십 관계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되게 많은 질문을 하세요. 이팅이랑 그러면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느냐? 저희는 진짜로 동등한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팅에서 도움이 필요할 때는 캠프에 요청을 하세요. 그럼 저희도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캠프도 이팅에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외부에서 학습을 오시거나 아니면 저희가 가방을 주문해야 되거나 여러 방면에서 저희도 이팅에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그런 파트너십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캠프가 뭐 2층에 이사진으로 들어가 있거나 그렇지 않고요. 정말로 철저하게 독립되어 있고 파트너십만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현재는 아직까지 사회적 기업이 뭐 주민으로 아직 이양이 되거나 독립되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는 이기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확장해서 더 큰 수익 모델을 만드는 게 1차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계속 확장하고 강화하는데 캠프도 계속 열심을 다할 거고요.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의 구분을 철저하게 하고 또 사회적 기업과 지역의 사회경제 조직이랑 역할을 잘 나누어서 계속적으로 이제 이걸 확장해 나가는 모델이 이기 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듯 아닌 듯 약간의 구분점을 가지고 제가 1기와 2기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게 조금 그림이 그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업 사례를 중심으로 한 캠프의 2기 사회연대 경제 사업을 소개를 드렸고 성과와 요약까지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어머니 이사님께서 저희가 그럼 농업 사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지역은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점들이 좀 주목되어야 하는지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질의응답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내부자들끼리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조부영 지부장님 발표하는 동안에 우리 캠프의 첫 번째 우리 전체 시리즈의 첫 번째 강의를 열어주셨고 또 이제 저희 캠프의 이사장인 김종걸 느냐고 칭찬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아유 뭐 아주 숙련된 발표를 이렇게 여러 번 해본 티가 나죠. 저도 이제 정말 자랑하는 게 캠프는 코이카의 사회연대 경제 지원을 그러니까 코이카가 지원하는 사회연대 경제라는 영역의 지원 사업을 받은 조직 중에서 가장 퍼포먼스가 좋은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이카에서도 코이카 시민사회협력 사업을 이런 거예요라고 했을 때 자랑할 때 늘 불려나가서 우리 조비원 지부장님이 늘 발표를 해주시는 뭐 그렇습니다. 저는 어쨌든 제가 이제 지역 연구자라 저도 이제 캠프라는 조직에도 관심이 있지만 저는 필리핀 사회에 대한 맥락에 관심을 더 많이 갖고 이제 필리핀이라는 나라, 그다음에 필리핀 사회의 변화 이런 것들을 한국 사회에 소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연구자로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그냥 관련이 될 수도 있고요. 선생님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의 뭔가 맥락을 좀 좀 돕기 위해서 제가 슬라이드를 2개를 준비한 게 있어요. 하나는 먼저 그 화면 공유하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화면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준비한 화면인데, 이 캠프의 2기 사용형 사업의 맥락을 읽기 위해서는 이게 정말 필리핀에서 되는 사업이냐, 이게 말이 되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고요. 제가 한 15년 동안 필리핀이라는 나라를 거의 매년, 혹은 이제 초반에는 이제 뭐 1년 반 이상 살기도 했고, 그러면서 이제 필리핀을 다니면서 제가 겪어왔던 필리핀 사회의 변화인데, 지금 이제 캠프가 어찌 보면은 농민들하고 뭔가를 생산하고 가공하는 것도 있지만, 중요하게 이게 정말 시장 경제 안에서 살아남으려면 이걸 사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사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저의 관찰 결과로 말씀을 드리려는 건데요.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한국 사람들이 대단히 가까이 알고 또 자주 가는 나라인 것 같지만 생각보다 이 나라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처럼 또 민감하게 이 사회를 보니까 이 나라에서도 도시를 중심으로 중산층이 성장을 하고 있고 이들이 도농 교류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라는 것을 관찰한 게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뭐 이제 사례 지역은 이제 메트로 마닐라를 중심으로 하고요. 메트로 마닐라에 중상층들이 성장을 하고 있는 거를 제가 도표로 하나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지금 뭐 이 강의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학생들인 것 같아서 아직은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한국에는 소비자협동조합 줄여서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줄여서 생협이라고 부르는 조직들이 되게 광범위하게 조직화가 되어 있거든요. 이게 도시를 중심으로 한 어찌 보면 이제 그 건강한 먹거리로 가족에게 건강한 식재료로 이제 식재료로 뭔가 음식을 만들고 이러는 일들을 주로 하는 주부님들이 이제 많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는데요. 한국에서도 바로 이 생협이 성장하면서 한국의 유기농 시장이 같이 성장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중산층, 도시에서 뭔가 친환경 먹거리를 원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소비자가 주도해서 유기농 시장이 커져가고 있는 모습을 제가 필리핀에 관찰한 게 있어서 그런 걸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제 제가 이 그림이 크게 나오려나? 네, 일단 뭐 그냥 이 상태로 그냥 제가 나중에 자료 다 업데이트 되니까요. 자료로 보셔도 되는데요. 필리핀이라는 나라에서 농업이 어찌 보면 되게 중요한 산업이에요. 먼저 이 수치만 먼저 보시면은 2번 수치, 2번 수치는 뭘 보이냐면 농업이라는 그 산업, 그러니까 1차 산업인 거잖아요. 이 1차 산업이 얼마만큼의 고용을 창출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일대는 필리핀에서 그러니까 16세 이상의 경제활동을 하는 그 인구 중에서 농민의 그 농업이라는 분야에 고용되어 있는 뭐 대체로 자영이긴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인구의 25% 정도 됩니다. 25% 정도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많은 경우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제 농민이 축소되고 농촌이 축소되고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농가 소득이 높지 않으니까 요거는 이제 8.9%. 요게 이제 농업입니다. 1차 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범위. 요거 이제 당연히 2차 산업이겠죠. 그다음에 이제 필리핀은 대단히 소비가 주도하는 사회이긴 한데 56.2%의 산업 GDP가 3차 산업에서 나오는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요게 딱 보여주는 게 농업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의 숫자는 많은데 사실 농업이 실질적으로 그 사회가 갖는 소득 비용도가 낮습니다. 낮지만 이런 거 생각하면 이게 대단히 제3세계적인 성격인 것 같지요. 또 보면은 이제 여기 위에 있는 건 뭐냐면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세계에 수출하는 농업 상품은 무엇이고 수입하는 농업 상품은 무엇인가라고 보면은 필리핀이 코코넛 오일, 바나나, 파인애플. 이게 이제 탑3 수출품입니다. 농업 분야에서. 네. 코코넛 밀크, 코코넛 오일은 보니까 탑이 저도 찾아보면서 놀랐는데 네덜란드로 가더라고요. 네덜란드가 이제 제일 큰 수입처, 수출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나나 일본으로 가장 많이 가고요. 그 다음에 파인애플 미국이 갑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미국하고 필리핀이 이제 좀 특수관계죠. 과거에 이제 식민지 필리핀이 미국의 식민지기도 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생각보다 또 미국이라는 나라가 농업 선진국
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으로부터 이제 필리핀이 이런 상품들을 이렇게 수입을 합니다. 뭐 시리얼류, 뭐 그다음에 두유, 뭐 우유 이런 것들 미국산을 수입을 하는 나라죠. 요는 뭐냐면은 사실은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참 희한한 게 그 필리핀에서 우리로 치면 한 수원쯤 되는 그 거리에 로스바니오스라는 도시가 있어요. 우리나라 여기 계신 분들이 잘 모르겠는데요. 저기 젊은 분들이 많아서 옛날에 서울대가 지금 관할 캠퍼스에 있는데 서울대에서 농대만 수원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대단히 쌀로 먹고 사는 게 되게 중요해서 쌀을 잘 생산하기 위해서는 시범 농장도 있어야 되고 끊임없이 뭔가 이렇게 그 농업 기술을 뭐 실험도 하고 전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큰 논을 갖추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랑 되게 비슷한 맥락에서 필리핀도 UP라는 어찌 보면 필리핀의 서울대 같은 대학은 마닐라에 있는데 UP의 농대가 로스바니오스라는 도시에 있습니다. 로스바니오스는 단순히 농대만 있는 게 아니라 글로벌 차원에서 그 쌀 농업의 기지가 있습니다. 글로벌 기지. 그래서 인터내셔널 라이스 리서치 인스티튜트 줄여서 1이라는 조직이 있을 정도로 전 세계에서 쌀 연구, 쌀의 새로운 품종 개발 뭐 이런 거는 필리핀이 되게 핵심적인 나라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필리핀이 쌀을 장군하지 못합니다. 필리핀이 쌀을 거의 전체 소비량의 연 소비량의 거의 15% 정도를 수입을 해야 되는 나라예요. 좀 이상하죠. 아이러니하죠. 쌀 농사가 이렇게 잘 되는 나라인데 사실은 그 가장 스테이블한 그 일상적인 어떤 주식은 조금 모자라게 생산됩니다. 대신에 아주 이 코코넛 오일, 바나나, 파인애플이라는 상품 장르 이런 상품 장르를 대단히 대기업에 의해서 지배되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필리핀의 농업 경과는 좀 사람들이 이게 국내 사람들이 스테이블하게 먹어야 되는 쌀을 조금 부족하게 생산이 되고 상품 작물로는 글로벌 탑재 있는 어떤 그런 상품들이 있지만 이건 대기업이 그것도 글로벌 대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시장인 거죠. 그리고 사실은 가공이라든가 육류라든가 이런 것들은 수입량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은 이 나라의 농업이 참 되게 모순적인 것 같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어디나 그렇듯이 그 어려움이 있는 곳에서 또 기회로 삼아서 대안적인 모습들을 만들어내는 노력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저는 이제 필리핀을 다니면서 좀 보여보았던 게 있는데 예컨대 뭐냐면 필리핀에서도 뭐냐면 1980년부터 유기농이랑 같이 있어요. 그래서 파티스페이토리 개런티 시스템이라고 이게 이제 필리핀에서 유기농을 인증하는 어떤 시스템들이 1980년대 우리나라도 되게 비슷한 시기에 나타나거든요. 이런 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2010년에는 아예 유기농업법이라는 것도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유기농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나라에서 뭐 이렇게 영역이 다르고 또 이제 지역에 따라서 좀 격차들이 있다 보니까 어떤 지역은 되게 선진국스러운 모습도 나타나고 어떤 모습에서는 대단히 이제 저발전의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는데 예컨대 이런 거는 또 되게 빨리 나타났어요. 우리도 보면은 뭐 마르세 뭐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뭐 농민시장 뭐 이렇게 해서 뭐 세계 선진국에서 보통 이런 것들이 먼저 유행하기 시작하는데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뭔가 그 공휴일에 그러니까 도시에서 뭔가 그 도시의 어떤 오피스로 돌아가는 그런 직업의 세계가 좀 멈춰 있는 주말에 그 도시의 공직, 공터, 공원 뭐 이런 데서 건강한 먹거리를 사는 이런 마켓들이 정기적으로 지금 여기는 이제 지금 캠프가 운영하고 있는 마카티 매장에서도 멀지 않은 곳인데요. 살세도라고 여기는 이제 마카티 아주 숨은 부자들이 살고 있는 마카티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이제 고층 아파트들이 있는 지역인데 살세도라는 지역에서의 그 세너데이 마켓 그러니까 토요일에는 이런 유기농 시장이 이미 제 기억에 2016년, 17년부터 나타났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뒤에서 더 보이겠지만, 그 캠프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코로나 시기가 어찌 보면 캠프가 성장을 했었다라고 했잖아요. 어찌 보면은 그 코로나라는 시기는 이제 정말 필리핀도 되게 심각하게 그 사회적 거리 두기를 했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해도 한국은 못 가는 데가 없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국가, 또 필리핀 동남아시아에서도 가장 심하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서 뭐냐면은 거의 이제 우리로 치면은 이제 마닐라 안에서 내가 관악구에 살면 관악구 밖으로 나는 나갈 자격이 없는 사람. 이를테면 그 집에서 하루에 한 명만 이 패스 가지고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그 정도로 대단히 이제 그 거리두기를 세게 강제했던 나라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서 되게 희한하게 농업 부분에서 뭔가 이 대안이 만들어졌어요. 캠프도 그런 수혜를 받기도 했었는데 그 얘기는 뒤에서 조금 더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이제 제가 보여드리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사실 이제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우리가 보기에는 뭐 이 나라는 뭔가 변화가 없는 나라 같아. 살이 그렇게 많이 보거든요. 특히 이제 필리핀 정치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변화 없는 변화?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필리핀의 정치에 대해서. 그래서 뭐 저한테도 이제 필리핀을 연구하는 거 재밌냐? 막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하는데 필리핀 사회도 계속 변화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모르지만 2010년대 이후로 코로나 전까지 필리핀이 연평균 경제 성장률 9%까지 가져가요. 이거 참 되게 안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 한국에서. 동남아들이 대부분 그 당시에 경제가 막 급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 필리핀에서도 되게 비슷한 게 뭐냐면은 사실 뭐 이거는 어쨌든 국가 안에서의 그냥 인구 비중만 나타내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부자들은 엄청나게 더 부자가 되기도 했지만 다행스럽게 필리핀 안에서도 여기 빨간색이 중간 계층, 미들 클래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90년대에 전체의 뭐 한 26% 정도였다라면 20% 초반이었다라면 2015년 가면은 이 비중이 한 40%까지 갑니다. 물론 이제 한국에서 사실은 중산층은 좀 다르죠. 한국의 중산층은 뭐 아파트 있어야 되고 차 있어야 되고 이럴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ADB나 뭐 이런 뭐 국제개발은행 뭐 이런 데서 규정하고 있는 중산층은 조금 의미가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필리핀에서 이제 적어도 최저 생계 수준 이상으로 살고 있는 가정 경제가 유지되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계속 늘고 있고 이런 사람들은 대단히 교육열도 높고 그다음에 건강과 지속 가능성에 관심이 좀 있습니다. 뭐 저는 이제 제가 환경, 농업 이런 것들 관심 가지고 연구를 하다 보면은 필리핀에서도 보면 메트로 마닐라 중심으로 환경 교육 이런 것도 진짜 많이 시켜요. 거의 어찌 보면 메트로 마닐라에서 약간 부유하게 사시는 분들은 거의 미국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어쨌든 변화하고 있고 중산층이 두꺼워지고 있다라는 것들은 일단은 전제되어야 될 사실일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필리핀 사회 안에서도 계속해서 도농 교류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있어요. 캠프의 사례가 아주 특수한 건 특수하죠? 우리 입장에서 되게 특수한 사업이긴 하지만 필리핀 상에서부터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체리스 아브리고는 이제 저의 이제 조금 필리핀의 친한 친구이기도 한데요. 제가 이 친구 페이스북으로도 이렇게 친해져서 현장에서 내가 한번 2년 동안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지금 하는 일 계속 쳐다보고 있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로스바녀스라는 도시에 이제 유키 있죠. 이제 이 친구는 그 대학에서 이제 농화학을 전공한 지금 원래는 농약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는데 농약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반성하고 스스로가 이제 약간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 석사를 졸업하고 약간 컨설턴트로 일을 하면서 동시에 유키 주변에 이 친구도 비건 카페를 먼저 비건 카페, 비건 레스토랑을 만들고 난 다음에 자기가 운영하는 그 카페와 레스토랑에서 뭔가 친환경 제품들을 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들의 식재료를 좀 얼굴 있는 그 생산자들, 얼굴 아는 생산자들이 좀 그 생산하는 것을 찾아내야겠다라고 결심을 해서 2018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친구도 코로나 기간 중에 오히려 성장을 했습니다. 되게 독특하게 필리핀 안에서 코로나 기간 중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아주 세게 했는데 뭔가 이렇게 예외 조항이 있었어요. 먹거리, 보건의료 뭐 이런 분야에서는 소위 말해서 이제 그 개념을 프론트라이너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일선에 있는 사람들
일선에서 어쨌든 건강과 보건과 육아와 케어와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조금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 친구도 그 코로나라는 고비가 있었지만 이 상점을 대표로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그 커뮤니티 서포트 아그리컬처라는 개념을 가지고서 전국의 건강한 식재료들을 그 생산하는 농민 조직들을 만나고 그들과 이제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레자라는 뭐 이것도 보면은 필리핀에 등록된 하나의 사회적 기업입니다. 이 필리핀 사회에서도 이런 변화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면은 아까 필리핀 농업이 전체적으로 되게 모순적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필리핀 사회도 글로벌한 변화에 좀 이제 조응하려는 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기 전임 대통령이신 주테르테 대통령 때 이 나라의 모토가 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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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3B라고 했거든요. 건설한다, 건설한다, 건설한다. 근데 사실은 되게 좀 폭력적인 사람인 것 같지만 좀 정치적인 성과를 좀 보여줬어요. 필리핀이 이제 대단히 그 유통이나 물류가 엄청 힘든 나라거든요. 그 연결망, 도로망 이런 것들 안 되는 나라였는데, 주체리테 정부에서 아주 획기적으로 이렇게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도 어찌 보면 그거의 변형이죠. 플랜트. 그래서 여기 플랜트 프로그램까지 붙여가지고, 포피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그 다오라고 하니까 이제 농림부에서 DA에서 이제 추진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농림부에서도 보면은 뭐 이런 사업들을 해요. 자체적으로. 그 포피 프로그램에서 가장 성과를 잘 낸 마음. 그러니까 뭐 유기농 산지를 만들어낸다든지 아니면은 상품 개발을 해서 뭐 한다든지 좋은 농산품을 만든다든지 이런 그 농촌 마을들을 선정을 해서 상주는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아마 코로나 전에 아주 직전에 시작된 흐름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고로컬이라고 해서 필리핀의 내무부에서 이것도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일종의 뭐냐면 지역별 특산품 매장을 곳곳 도시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러려면 뭐냐면 각 지역별로 대체로 농산품이거나 아니면은 뭐 크래프트 뭐 이런 것들이긴 한데 이런 상품들을 만들어서 매장을 이 내무부가 만들어주는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사업에서도 이제 먹거리도 많이 그 품목으로 들어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사실 제가 이제 코로나 때 되게 흥미롭게 관찰했던 지점인데요. 메트로 마닐라가 17개 시군의 연합체인데, 뭐, 우리로 치면 한 중랑구 정도의 위치와 사이즈인 아주 작은 하나의 그 독립시일 거예요. 그래서 빠식이라는 시인인데, 빠식의 시장님이 되게 젊었거든요. 이 사람이 코로나 기간 중에 대단히 혁신적인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로 도시 밖으로 못 나가고 이러니까, 당장 이제 먹을 것도 사는데 되게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빠시계 시장, 젊은 시장이 아예 이 모바일 마켓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빠식의 이 빠식 시가 가지고 있는 차량을 이용을 해서 농촌 전 지역으로 보내서 농산물들을 되게 대량 구매를 해와서 빠식 안에서 이동식 먹거리 시장을 만들어내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요거는 이제 사실은 한 기업의 사례인데요. 필리핀의 쉘이라고 이제 석유 시추하는 기업입니다. 글로벌 쉘의 이제 필리핀의 법인인데, 쉘이 사실은 코로나 기간 중에 필리핀에서 CSR을 되게 잘한 기업들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관찰했던 수집했던 그 코로나 기간 중에 이제 그 기업들의 CSR 사례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이 쉘은 쉘이 직접 한 건 아니고 쉘이 필리핀에서 활동하고 있는 NGO에게 뭔가 그 일종의 그 프로그램의 그 비용을 지원을 하고 그 프로그램에 했던 게 뭐냐면은 유기농 농산품들이 사실은 코로나 때 뭐냐면 농민들이 또 어려움을 겪은 게 자기들도 이제 농산물을 생산을 하면은 제때에 이걸 도시로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 유통망들이 다 끊겨가지고 농촌도 갑자기 더 힘들어지게 됐었거든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 쉘에서는 대단히 좀 이렇게 아주 큰 금액을 어떤 한 NGO에 맡겼고 그 NGO가 전국적으로 그것도 되게 질 좋은 양질의 유기농 농산품들을 사 모아서 일종의 이제 그 패키지로 만들어서 누구에게 돌렸느냐?
국민들한테 돌린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프론트 라이너들이라고 하는 그래서 뭐 의료진들, 뭐 경찰들, 뭐 이런 사람들에게 최대 어떤 그런 푸드 박스를 계속해서 전달하는 이런 사업들이 좀 진행이 되기도 했습니다. 되게 독특하게 유기농에 대한 일단 줘야 되는데 코로나 기간이라고 당장에 뭐 스테이블 푸드를 뿌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왕 드리는 거 양질의 음식을 드린다라는 컨셉이 같이 갔던 게 저한테는 되게 인상적이었던 지점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제가 관찰했던 이런 필리핀 안에서 도농교류가 되게 새롭게 나타나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것을 봤을 때 캠프의 사례가 한국의 개발 NGO가 설립하고 운영을 하는 네이처링크라는 사회적 기업이 도농교류의 사례를 2019년부터 만들어내고 있었는데 이 코로나 기간 중에도 그 음식과 관련된 업종은 이거는 예외 조항을 받아서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면은 필리핀 그 캠프의 사업장이 딸락이라고 하면 마닐라로부터 100km 이상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는 막혀야 되거든요. 보통은 그 시기에는 교통을 다 단절시켜 놨는데 캠프는 먹거리를 운송하는 그런 업종으로 분류가 되었기 때문에 마닐라에 들어와서 먹거리를 나눌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어찌 보면 누렸던 거죠. 그래서 이제 코로나라는 그 기간에 오히려 캠프가 성장을 하는 걸 보면서 야 이건 뭐지 이 NGO는 뭐지 하면서 저도 되게 놀랬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요약 정리를 하면 뭐가 있냐면은 필리핀에서 2020년도에 코로나 팬데믹이 발발하면서 진짜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공공 차원 그 다음에 이제 공공에서 농림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그 다음에 기업의 CSR에서 먹거리를 나누되 이왕이면 양질의 먹거리를 나눈다라는 그런 시도들이 있었다. 민간 차원에서 CLS나 그 캠프의 네이처 링크와 같은 조직들이 외국 이렇게 국내외의 지원을 받아서 이런 도농교류를 실천하면서 뭔가 오히려 매출이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더라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 중산층의 유기농에 대한 수요가 정말 이제 필리핀에서도 지금도 이미 존재하지만 앞으로도 성장을 할 거기 때문에 이런 보통의 우리가 개발 NGO들이 보통은 아주 오지로 가거나 아주 빈민가로 가잖아요. 근데 그런 곳에서 머물 게 아니라 이렇게 그 지역적인 한계를 벗어나서 다른 지역과 연결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있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CLS나 아니면은 캠프가 대단히 중요한 특화된 중간 지원 조직의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제가 그냥 그냥 제언일 수 있는데요. 한국에는 농업 분야의 오기가 정말 크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보면은 대체로 농촌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농촌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개인의 건강, 지역사회의 발전, 그 다음에 한 국가 안에서 농업과 환경의 지속 가능성,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지구 생태계를 다층적으로 고려하는 친환경 농업을 발전시키고, 상품화하고 그 상품을 도시에서 판매해서 오히려 이제 돈을 버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의 ODA에서 좀 강화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제언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네, 그 필리핀의 이 살세도 그 다음에 곳곳에 BGC에도 있고요. 한 세 군데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메트로 마닐라 안에서 이런 시장들이 대단히 발전하고 있고요. 도시에서 정말 충분한 여력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이런 저희 자료를 좀 더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한 가지 그 자료를 더 하나 보여드릴 게 있는데요. 뭘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중으로 가서 중으로 가서 네. 이것도 그냥 이제 선생님들께 이제 여기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한테 맥락을 좀 이해하시라고 정리를 해본 건데요. 한국에서 사회적 경제가 어떤 식으로 발전해 왔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사실은 한국이 사회적 경제는
이게 가장 원형적인 모습은 사실은 협동조합입니다. 협동조합은 우리나라에서만 특수했던 건 아니고요. 1840년대 영국이 아주 한참 산업화를 하던 시절에 방적 공장이 이제 밀집되어 있던 로치데일이라는 곳에서 그곳에서 대단히 열악한 현장에서 일하던 그 공장의 노동자들이 1년 이상 돈을 모아서 뭔가 자기들의 그 식자재를 마련하는 공동 구매를 하기 위한 조직을 만든 게 협동조합의 토대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그 사회적 경제 행동 협동조합이라는 건 맨 처음에 출발할 때는 좀 없는 사람들, 어찌 보면 시장 경제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자조 모임으로 시작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좀 비슷하게 뭐 그 무슨 이제 농촌 지역에서 협동조합 만드는 것은 해방 이후에 있어 왔는데요. 한국에서 한 1990년대 이후로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농촌과 이제 도시가 이제 건강한 먹거리를 중심으로 연결되는 방들이 그 생겨난 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에서 나타난 생협의 모습이고요. 근데 한국에서 이 생협이 단순히 식자재에 머물지 않고 훨씬 더 이제 큰 차원으로 한번 커졌던 건 한국 사회의 경제 구조를 아주 바꿔놓은 1997년에 IMF 이후입니다. IMF 이후에 한국에서 이제 직업을 잃으신 분들이 많으면서 사실은 이 직업 잃은 사람들의 새로운 어떤 그 일자리 창출의 측면에서 자활 사업이 이제 들어오면서 한국에서 사회적 경제 이런 개념이 또 확대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제 생산자 협동조합에서 자활을 중심으로 한 어떤 그런 자조 경제 조직들이 만들어지다가 그 2007년에 한국에서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근데 이게 그냥 중앙정부 차원에서 흐름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뭐냐면은 지방정부에서 이게 대단히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 잡습니다. 보면은 이제 한국도 이제 어찌 보면 일일 생활권이 되다 보니까 뭐 우리나라도 이제 보면은 대기업들이 그 지배하는 거죠. 예컨대 이제 우리가 제주도에 놀러 간다고 했을 때 제주도 가서 우리가 이마트에서 뭔가 물건을 산다. 뭐 펜션에서 다 뭐 빼먹기 위해서 이마트나 뭐 홈플러스 여기에서 뭔가 그 구매를 하면 사실은 우리가 거기서 카드 결제하는 순간 그 돈은 제주도에 남아 있는 게 아니라 제주도에서 뭐 일자리 창출 정도는 하지만 그 돈은 그냥 서울 본사로 다 입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하다 보니까 이제 경제가 훨씬 더 이제 대기업이 지배하는 사회를 그대로 두면 경제적인 문제도 다 대기업 그 중심 도시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한국 경우에는 이제 서울과 수도권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한국의 지방 정부들이 뭐냐면 지방에서 뭔가 경제가 자체적으로 순환하는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그 지역에서 경제적인 뭐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서 생산자는 부가가치는 그 지역에서 유통되는 게 경제를 좀 살리는 거다 보니까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제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지방정부가 뭔가 조례를 지정을 해서 적어도 우리 공공기관에서 뭔가 물건이 필요하면 공공기관에서 쓰는 물건의 뭐 몇 퍼센트 정도는 우리 지역의 사회적 기업들이 생산하는 물건을 사도록 하는 이런 조례들을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뭐 장애인 단체라든가 그 지역의 어떤 농업 단체라든가 이런 곳들 뭐 이를테면은 전국적으로 그 급식이 확대되는 그 급식 논쟁도 비슷하거든요. 이 급식이 어찌 보면은 이게 이제 지역에서 농업을 안정시키는 그 농민들에게 간접적인 지원 방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은 이 사회적 경제 영역에 지방 정부가 대단히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한국에서 이 사회적 경제가 계속 안정적으로 성장해 오고 있는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며칠 전에 있었던 그 성공에 대해서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되게 큰 국제적인 학술대회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기조강연에서 있었던 자료를 제가 찾아보니까 2020년 기준으로 한국의 사회적 기업 활동자 마을 기업 이런 것들을 합쳐서 한 2만 6천 개 정도의 사회적 기업이 있고 매출이 이 정도 된답니다. 근데 여기는 뭐냐면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이 법이 있어가지고 요 이름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지금 현재는 사회적 기업으로 구별이 되거든요. 근데 OECD 기준으로 가면은 공제기관이나 비영리기관까지 포함을 해서 그 통계 자료를 내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훨씬 더 커진 거죠.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사회 자체에서도 사회적 경제가 이미 이 정도 수준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한국에서 이런 사회적 경제가 발전하면서 사실은 코이카의 시민사회협력실도 그 사회연대 경제를 훨씬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요건 이제 그 제자료가 아니라 그 코이카 시민사회협력실에서 만든 거고 2018년에 사회적 연대 경제 프로그램이라는 이 민혁실에서 관리하고 있고 하나의 사업의 트랙을 만들면서 정리를 했던 자료에서 그냥 가져온 건데요. 코이카는 이제 어쨌든 국민의 세금으로, 이게 세금으로 원조 사업을 하는 기구잖아요. 근데 이 코이카가 단순히 정부만이 이 코이카의 사업 주체가 되는 게 아니라 뭔가 시민사회와 협력하자라는 그런 개념을 1995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커져가다 보면은 맨 처음에 뭔가 이 정부가 하는 일에 뭔가 민간 협력을 한다고 했을 때 처음에 들어온 곳은 기업이었어요. 기업의 CSR 사업을 어떻게 하면은 코이카가 하는 이 개발협력 사업하고 연결을 시킬 것인가라는 고민이 이때쯤 시작이 됐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 뭐 이렇게 오다가 2018년에 사회적 연대 경제 사업이 하나의 이제 그 사업의 트랙으로 들어왔던 거고, 이제 이 사회연대 경제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 바로 캠프의 2기 사업이 연동돼서 시작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그냥 고론 삼아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런 자료를 보여드렸습니다. 네, 여기서 공유 중지를 하고요. 아유, 5강까지 오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셨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오늘 강의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 5번의 강의를 어떻게 들으셨는지, 들으시면서 이해가 얼마나 깊어지셨는지, 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저희들도 대단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질문, 뭐 이런 것들 채팅창에 말씀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은, 저보다는 사실은 여기 조부영 우리 지부장님께서 답을 해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질문 지금 올라온 거 있나요? 없어요? 오늘 강의 들으셨던 분들 중에, 이 강연에 참여하셨던 분들 중에, 그럼 질문 아니라 뭔가 이제 후기? 뭐 이런 것도 괜찮아요. 채팅창에 말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성심성의껏 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누가 손을 드셨는데? 네, 제가 들었습니다. 일단 지금 질문 올려주시긴 했는데 방금 어머니 이사님이 설명해 주신 거에 조금 덧붙여서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손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캠프에서 1기, 2기 사업의 흐름을 말씀을 드렸고 또 저희가 어떻게 사업을 발전시켰는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마지막에 보여주신 슬라이드처럼 코이카에서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시민사회 협력 프로그램을 꾸려나가는가가 어떻게 보면 개발협력 NGO가 현장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사실은 그전에는 시민사회 협력 프로그램에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는데 그 분야에 교육도 있고 농업도 있고 뭐 보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팅의 봉제센터는 일자리 분야, 다분야에 이제 속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게 지속 가능한 국제개발 협력, 그게 일자리 분야에 적용된다면 아마도 이게 독립하고 자립하는 구조가 될 것이다. 그런데 그게 한 사람의 이익, 예를 들어서 봉제센터가 잘 됐는데 누구 한 사람에게 그게 소속되거나 아니면 한 사람에게 이양이 되는 구조가 아닌 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법으로 되려면 그게 아마도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흐름 속에서 사회적 경제가 논의가 되었었거든요. 근데 2018년도에 사회연대 경제 프로그램이라는 게 출범되면서 이제 저희의 2기 사업도 동시에 출발을 하게 되었는데 그 흐름 안에서는 지속 가능한 경제 사업도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에는 한국에 있는 사회 경제 조직도 함께 연대하면 한국의 사회 경제 조직의 해외 진출도 도울 수 있고 또 그 경제 기업의 전문성을 가지고 와서 현장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가정을 가지고 이제 2018년도에 경제 사업이 출범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의 2기 사업은
사실은 한국에 있는 영리법인인 미실란 그 농업 전문 법인이에요. 그래서 거기와 연대하게 되었고 거기에서는 누룽지나 뭐 시리얼이나 다양한 친환경 쌀의 개발 등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와 함께 같이 이제 사업들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포인트는 개발협력 사업이 그냥 그 멀리 다른 나라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한국이랑 동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큰 흐름 안에서는 한국의 정책과 그런 공적개발 원조의 흐름에 같이 부합하고 따라가고 있다라고 같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질문 올려주신 거 요거까지만 제가 읽고 그다음에 답변 드리고 그다음에 이사님께 다시 마이크 넘겨드리도록 할게요. 이회 강좌에서 사회연대 경제가 공적 영역으로 진입해야 한다고 하는데 현재 어느 정도일까요? 사회연대 경제를 시작할 때 기존의 대기업에 흡수되기 어렵기 때문에 틈새를 노릴 수밖에 없지 않을지. 요거는 저보다는 이사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마이크를 아, 넘겨봅니다. 네. 근데 저는 이 답은 어찌 보면은 그 우리 일강 열어주셨던 김종월 교수님이 답해주시는 게 더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한국의 사회적 경제 영역을 다 이렇게 큰 틀에서 봐주셨는 분이 더 답해야 하는 게 옳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김종월 선생님이 지금 보니까 책이 올라와 있고 교수님 안 계신데 그냥 제가 이제 저는 경제하는 사람은 아니고 사회학 지리학 사회학 베이스니까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뭐냐면 사회연대 경제는 어쨌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민간의 자율성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몇몇 협동조합은 절대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 게 원칙으로 삼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게 포섭되는 것을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조직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공적 영역은 사실 제가 이 강은 직접 듣지 못하고 나중에 강의록만 받기는 했는데 아까 제가 그 한국의 사회적 기업에서도 보면 사회적 기업이 성장하는 거 보면 중앙 정부의 정책뿐만 아니라 지방 정부가 지방의 사회적 경제를 지원하는 게 우리 지역의 경제의 토대를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자각이 있으면서 지방 정부가 어찌 공공 조달이라는 어떤 그런 방식을 통해서 사회적 경제의 판로가 되게 중요한 구매처가 되어주는 것. 뭐 이런 것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조례가 있는지 뭐 이 조례가 어느 정도 있을 것 같고요. 그 조례에 따라서 적어도 시청에서 사용하는 물품 뭐 아니면은 이제 시군구청이 관할하고 있는 그런 시설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시설에서 사용되는 물품들의 뭐 몇 퍼센트는 뭔가 사회적 기업이 생산하는 것을 산다, 구매한다, 뭐 이런 약정이 되어 있는 조례들이 있을 거예요. 바로 그런 측면에서 사회연대 경제와 공적 영역이 이렇게 오버랩되는 게 많아지는 것이 지금 현재의 방향성이 아닐까라고 저는 좀 생각해 봅니다. 김종걸 선생님이 안 나타나시네요. 답변은 여기 이 정도, 네. 제대로 설명했는지 좀 모르겠어요. 다시, 예, 네, 나는 한 정정하겠습니다. 1분만 얘기할게요. 그 참외 먹고 있었는데 그 사회대 경제는 민간의 활동이죠. 그러니까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 캠프를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캠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설명을 받았죠. 캠프에는 어, 코이카에서 지원을 받죠. 하지만 코이카에서 지원받는 것만 가지고 일하진 않죠. 캠프에는 굉장히 많은 교회에서의 방문자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회비를 내고 있고 그리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버는 돈 가지고 우리 마카티에서 오르가라는 상표로 팔기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공적인 영역에 진입해야 된다는 말을 좀 오해를 하면 저희는 공무원의 하수인들이 아니에요. 우리 일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공무원이 있는 것이죠. 이게 근데 역전이 돼버리면 아주 이상한 이야기가 돼요. 따라서 협동조합 기본 원칙 7원칙 중에 4조가 자율과 자립의 원칙이에요. 그게 뭐냐 했더니 제1조는 모두 우리가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가 뭔가 문제를 풀고 싶어 하는 사람이 같이 모여보자 1조.
그다음에 그들이 그냥 있지 말고 돈을 같이 내자. 남한테 얻어먹지 말고. 그 제1조는 자유로운 소위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고 제2조는 소위 제3조가 그렇죠. 3조가 돈을 내자. 우리 일을 풀어가려니까 우리의 가장 귀중한 자원을 내자. 그것이 바로 제3조 경제적 자매죠. 자, 돈도 모였고 사람도 모였는데 이걸 어떻게 운영할까? 이거를 가능한 민주적으로 운영하자. 제2조가 민주적인 거버넌스예요. 그다음에 돈을 많이 낸 사람이나 조금 냄새나 같이 민주적으로 운영하려니까 얼마나 기분 나쁜 사람이 있겠어요. 이 기분 나쁜 사람도 다 같이 한번 운영을 같이 하면서 정말 경쟁력을 한번 치러보자 하니까 제 5조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5조가 교육이에요, 교육. 항상 공부하자, 이거. 그다음에 제6조는 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는 협동조합, 사회연대 경제조직과 협력하자. 제7조가 지역사회 발전과 함께 우리도 같이 성장하자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모여서 돈도 모아서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다음에 다른 협동조합과 협력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려고 하는데 혹시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하는데 자꾸 옆에서 딴질 건다. 그러면 단호하게 그들과 함께 일전을 결사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제4조 자유가 자리 원칙이에요. 이 얘기는 이게 괜히 생겨난 게 아니라 지난 수백 년간의 협동조합 역사 속에서 정부가 자꾸 껴들어오려고 했어요. 돈 조금 주면서 가입하려고 했거든요. 이래가면서 모든 협동조합이 다 망해버렸어요. 1945년 이후에 거의 모든 개도국에서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개발을 하려고 했던 엄청난 시도가 있었고 아까 필리핀의 협동조합이 많다 그랬죠. 그거 당연합니다. 거기는 미니스트리가 있어요. 동남아시아 많은 나라들은 미니스트리급이 있습니다. 즉 장관급의 협동조합 정책을 실행하고 있으나 이 모든 것들이 다 망해버렸어요. 왜? 민간의 자율적인 영역에 정부가 돈을 집어넣는 순간부터 그다음부터는 정부의 돈을 받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죠. 예컨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원봉사가 열심히 자원봉사하고 싶은데 정부가 돈을 줘요. 자원봉사에서 돈을 준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원봉사에 대해서 돈을 안 받으면 자원봉사 안 하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사회연대 경제는 우리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의 힘과 사회적 연대의 힘으로 풀자는 게 기본에 있는 거예요. 이거에 정부가 도와주려면 도와주겠으나 기본은 우리의 힘과 사회적 연대의 힘으로 풀어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거에 대해서 정부가 너무 많이 개입하는 것들은 상당히 나쁜 것이죠. 따라서 제2강 때 만약에 그런 의미로 얘기 안 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아마 질문하신 분이 잘못 이해하셨을 거예요. 사회연대 경제는 공적인 것, 공적인 영역에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한다면 그거는 사회연대 경제의 애초부터 유전자를 따르게 해석한 겁니다. 즉 사회연대 경제가 좀 열악하니까 약간 정도의 지원을 해줘요라고 얘기하는 건 될지 모르겠으나 공적인 영역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다라고 저는 생각. 참여 목표가 갑자기 저기, 나와서 죄송합니다. 제가 소리 들리시나요? 예예. 네네네. 그걸, 2강에서 국제적 흐름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로렌스 곽 선생이 ILO에서 이 사회연대 경제에 대한 다양한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래요. 정확한 워딩을 놓쳤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때 제가 느낀 건 뭐였냐면, ILO에서 얘기하기를 이제 이 사회연대 경제가 공식적 제가 지금 그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여기 기억이 정확하지 않네요. 그러니까 공식적 경제로 확장돼야 된다는 그래 의미에서 그런 그런 의미일 얘기를 거예요. 하셨던, 네, 그 사실은 제가 좀 그런 잘 거였어요. 아는데 그 과정을 잘 네네네. 아는데요. 지난 10년간 아이로에서 매년마다 한 번씩 있는 전체 발표문 중에서 사회연대 경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라고 하는 아이로 전체 총회 결의문이 7개가 나왔어요. 2012년에 유엔 전체 총회에서 협동조합이 중요하다는 전체 결의문을 하고 이후에 아이로에서 계속적인 사회연대 경제라는 즉 협동조합보다 더 확대시킨 형태로 이것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그 다음에 올해 3월 달에 유엔 전체 총회에서 다시 사회연대 경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다시 결의했죠. 이것에 따라서
모든 나라들은 사회연대 경제에 대해서는 법적, 정책적인 형태를 좀 정비하고, 그다음에 국제에서의 월드뱅크나 이런 모든 국제기구들은 사회연대 경제를 지원해줄 준비 태세를 준비하고, 그다음에 유엔의 각종 산하 조직들은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사회연대 경제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서를 써서 유엔 사무총장한테 제출해라 하는 게 요번에 결의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결의문들이 왜 생겨났을까예요. 그동안 정부가 중심이 돼서 지원했던 것들이 다 실패하고 난 다음에 사회연대 경제가 갖고 있는 가장 커다란 장점은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풀고 사회적 연대의 힘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것들에 대한 장점을 이야기한 거예요. 즉 그만큼 국제연대에서 당신이 중요합니다 얘기했던 건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어가지고 자원을 지급해가지고 무엇인가를 만들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삶에 대해서 아니면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풀어가려고 하는 그 가열찬 노력이야말로 문제를 풀어가는 가장 중요한 힘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회연대 경제입니다. 라고 하는 걸 강조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회연대 경제의 법인격, 기타 등등과 관련돼서 아니면 사회연대 경제와 관련된 법률을 정비하고 그다음에 정책을 정비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나라가 당연히 해야 될 것이나 그 가장 밑바닥에 있는 유전자, 그 얘기는 정부의 힘이 아니라 우리 시민사회 스스로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갖고 있는 건강함, 이것을 강조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러한 이유 때문에 지난 2008년 9년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이후에 더구나 지난 2019년 팬데믹 이후에 세계가 점점 엉망으로 되면 될수록 바로 정부의 돈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캠프와 같은 조직들, 이런 조직들이 국제사회나 아니면 뭐 사회 문제를 풀어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 조직이다라고 인정해 준 것이죠. 그건 굉장히 중요한 아주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됐나요? 제가 참여 먹다 갑자기 나와서. 네, 아유, 고안 설명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질문이 하나 올라온 것 같아요. 네, 제가 읽어보면, 사다리가 팁인 거죠? 네, 이하람 님이, 그 후기네요. 처음에는 걸친 사회연대 경제 강의를 들으면서 활동가가 갖춰야 할 역량과 협력할 조직이 점점 다양해진다라고 느꼈습니다. 이러한 경향이 국제기관 협력으로 간접과라면서 다양한 주체가 사회연대 경제와 맞물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일단 이제 후기를 말씀해 주셨고, 정리해서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사회연대 경제 사업을 진행하는 NGO와 활동가들이 주체성을 지키면서도 자립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지, 이게 태도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어떤 역량의 문제일까요? 활동가로 지금 현장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어떨까 싶은데, 우리 조지부장님 말씀은 조금 많이 들었는데, 저희 캠프가 사실은 이제 오늘은 사연경 이기하면서 네이처링크의 이제 매장 사업까지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캠프가 또 이렇게 야심차게 민다나오에서 신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 캠프에 민다나오에 파견되어 있는 박주연 간사님이 있는데, 박주영 간사님 캠프의 직원으로서, 캠프의 활동가로서 또 사회연대 경제를 캠프의 또 다른 현장인 민다나오에서 실천하고 있는 분으로서 이 하람님의 질문에 대해서 주연 선생님이 답해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준비할 시간이 조금 필요할까요? 아, 네. 일단 질문 감사드리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사형경 사업을 진행하는 활동가가 아무래도 사형경에 대한 주체성을 지키면서도, 어, 국제개발로서의 자립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지 역량에 대해서 여쭈었던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처음에 저희가 왜 이곳에 왔는지에 대한 자신만의 비전을 확고히 하고 그걸 계속
리마인드 하면서 잊지 않으려고 하는 거에서 역량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따로 뭐 강의를 듣거나 음, 기술적인 역량을 키우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도 중요한 거는 동기부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NGO 현장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한국에서 활동을 하는 것만큼 그렇게 어, 타임라인에 딱딱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좀 돌발 상황도 있는 편이고 아무래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이 조금 더 중요하다 보니까 어, 크고 작은 문제들이 돌발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럴 때 중요한 건 뭐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예산을 관리하는 그런 역량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도 자신의 멘탈을 꽉 붙잡는 것이 네, 주체성을 지키면서 제 스스로의 자립도 같이 주민들과 이룰 수 있는 큰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유, 네. 현장에 계신 분의 주연 가사님이 여기 제 화면에는 딱 얼굴이 나오고 있는데 가장 멀리서 이 지금 프로그램에 접속하고 있는 분일 것 같아서 목소리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 캠프가 또 그 이제 지난 4강 중에서 분명히 얘기가 나왔겠지만 새로운 도전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랄락에서 농사지어서 가공해서 매출 말라에서 파는 것도 참 벅찬 일이었는데 지금 필리핀이라는 그 국가 안에서 아주 곳곳에서 다양한 농산물들을 구비하기 위해서 그냥 단순한 이런 구매 관계만 체결하는 게 아니라 직접 그 현장에 이런 이제 젊은 활동가가 파견이 돼서 거기서의 또 다른 주민 조직과 그 다음에 실제로 제가 알기로 민다나오 사업은 또 우리 지금 기후 변화 너무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하려는 농업 사업이 기후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혹은 기후 변화 적응을 넘어서 혹시 이제 탄소 크레딧을 확보하는 어찌 보면은 기후 변화에 적응뿐만 아니라 이거를 감축하는 데 도움되는 사업으로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지 뭐 이런 모니터링 사업과 뭐 이런 것도 막 같이 얽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어떤 사업의 또 최일선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또 덧붙여 드려봅니다. 네. 아이고, 우리 사다리 이하람님 민다나오 사업은 이미 알고 계시네요. 민다나오 사업 정말, 되게 힘들지만 정말 차곡차곡 성과들이 막 나오고 있거든요. 캠프의 사업들 앞으로도, 이렇게, 이런 아름다운 마음으로, 응원하는 마음으로 계속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 더 질문이 있을까요? 질문 아니어도 뭐 그래도 한 5주간 강의 들으면서 네, 뭐 하고 싶은 말 뭐 이런 것도 있으면 그냥 제가 우스갯소리로 제가 우리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토파보기 그거 이게 우리 있잖아요 토파보기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여기 캠프가 우리 5주간 사업을 하면서 제가 그 국어 사전을 찾아봤는데 이거 대부분 토닥보기 이렇게 우리가 발음을 했는데 공식 발음이 토파보기더라고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실없이 한번 좀 독특한 용어죠. 근데 이 토파보기라는 단어를 국립국어사전에서 살펴보면 놓침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세밀하게 찬찬히 살펴보고 훑어보면서 나아가는 그런 것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맨 처음에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런 용어를 왜 쓰셨을까 했는데 마지막에 이 단어를 이렇게 한번 짚어 보니까 되게 의미 있는 단어를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5번의 강의를 통해서 캠프가 자기 학습하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학습을 하려고 되게 노력하는데 우리끼리만 학습하는 데서 뭐 멈추지 말고 우리를 학습하는 바를 남들의 이렇게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그래서 이 캠프의 사례가 사회연대 경제의 하나의 우리로서 그냥 계속 트라이얼 에러를 하고 있는 거지만 한국 사회가 국제개발협력
해 나감에 있어서 관심을 가질 때 사회연대 경제라는 이런 새로운 프레임을 가지고 그 원칙들을 지키면서 뭔가 이렇게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캠프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이제 대외적으로 공개라고,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이 사례를 소개할 뿐만 아니라 평가받아 보자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일단 널리 알리는 데까지는 내부자들로서는 되게 만족스러운 어떤 성과였던 것 같고, 이 저희들의 이 시도가 그 한국 사회의 대중들에게, 그다음에 이제 국제개발협력에 관심 있는 우리 청년 세대에게 어떻게 다가갔을지 그 평가는 앞으로도 꾸준히 귀를 열어놓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